자, 이번에 읽어볼 괴담은 개인적으로 수집한 로어와 음모론입니다. 이게 제가 평소에 읽는 로어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좀 길고 평소에 읽는 다른 괴담들보다는 짧은 약간 중간 길이의 로어와 음모론들이 모인 글인데 읽어보니까 글이 되게 글빨이 좋으시더라고요. 이거 쓰신 분이. 그래가지고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수집한 로어와 음모론. 첫 번째 이야기. 스위스 취리히 주에 위치한 리마트 강 근처에는 아담한 크기의 저택이 있다고 한다. 오래되어 보이긴 하지만 전혀 특별한 것은 없어 보이는 이 저택은 한 가지 특이한 현상으로 유명한데 1년에 두세 번은 지진이 난 것처럼 건물 전체가 크게 삐걱거리는 소리를 낸다고 한다. 물론 삐걱거리는 소리만 날 뿐 저택은 흔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지진 활동이나 강풍, 폭우 등 저택이 흔들릴 만한 이유라고는 조금도 없다고 한다. 취리 공과대학의 연구팀이 1978년과 1996년 두 차례에 걸쳐 이 저택을 조사를 하였으나 소리의 근원이 이 저택이 확실하다는 것 외에는 소리의 이유나 원인은 밝혀내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 저택에서 나는 원인 모를 소리에 대해 마을에서 전설이 하나 전해 내려온다고 한다. 그 전설에 따르면 이 저택은 유명한 마녀가 살았던 저택인데 마녀가 이 저택을 지을 때 100마리의 요정들을 부려 단 3일 만에 저택을 완성시켰다고 한다. 저택이 다 완성된 뒤 마녀는 99마리의 요정들에게는 호박과 보릿가루, 감자 등으로 품삯을 지불을 하였지만 한 마리의 요정에게 줄 감자 하나가 부족했다고 한다. 이에 그 요정은 화가 나서 저택에 저주를 걸었는데 1년에 3번은 건물 안 어딘가에 깃털이 나타나 건물을 간지럽히고 건물은 가려움에 몸을 비틀게 되어 소리가 나게 되었다고 한다. 믿거나 말거나인 전설이지만 왠지 저택에서 소리가 날 때 지하실에 감자 한 개를 던지면 곧 건물에서 나는 소리가 멈추게 된다나 뭐라나. 되게 글이 괜찮죠? 요런 것들 계속 반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일본 후쿠시마 현에 위치한 히바라 호수에는 예로부터 가파에 대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온다고 한다. 가파야 일본 전역 어디에서나 있는 요괴의 이야기라 별달리 특별할 것도 없어 보이지만 히바라 호수의 가파는 다른 지역의 가파와는 조금 다르다고 한다. 다른 지역들의 가파는 머리에 접시를 올리고 푸른빛의 피부를 띤 채 사람들을 홀리는 요괴와 같은 이미지인 반면 히바라 호수에 출몰한다는 가파는 붉은 피부에 머리에 접시 대신 종을 하나씩 쓰고 다닌다고 한다. 이 가파들은 평소에는 호수 속에서 조용히 살다가 호수 옆의 마을에서 카구라, 그러니까 신에게 바치는 노래와 춤, 그거를 할 때만 나타나서 카구라에 맞춰 머리에 쓴 종을 울리며 한바탕 춤을 추고는 카구라가 끝나면 다시 호수로 돌아갔다고 한다. 갓파 어떻게 생겼는지 다들 아시나요? 저는 아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갓파는 거북이 등딱지를 가진 이상하게 생긴 녀석입니다. 대강 이렇게 생겨셨다고 보면 돼요. 요괴죠, 요괴. 일본의 요괴. 자, 이에 대한 기록은 향토 기록과 구전 민담 등으로 남아있으나 이들의 출몰 기록은 메이지 유신 전에 신정부군과 구막부군의 전쟁이었던 보신전쟁 이후로 사라졌다고 한다. 다만 2011년 후쿠시마 현의 끝자락에서 모두가 아는 그 사고가 발생할 당시 히바라 호수 옆에 캠핑장에서 캠핑을 즐기던 사람들이 시끄러운 종소리를 들었다고 일본 타블로이드지의 기자에게 증언했다고 한다. 타블로이드는 이제 황색 언론 그거였나? 네, 인사이트 그런 거였나? 타블로이드가. 아무튼 어째서인지 그 취재 인터뷰와 증거들은 모두 일본 정부가 국가 기밀을 이유로 압수하였다고 하며 타블로이드지와 인터뷰를 한 사람들이 낸 기사와 금지 처분의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이들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한다. 우리 아빠 수영하고 나오면 머리 저렇게 되던데?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귀신이기도 한데 가파는 기본적으로 좀 사람한테 호의적인 녀석 아닌가? 갓파 나무 위키 살짝 봐야겠다. 갓파. 오, 그림이 있는데 약간 자라처럼 생겼다. 물속에 산다는 일본의 요괴. 녹색 피부의 사람 같은 모습에 정수리만 대머리에 새의 부리, 거북의 등껍질, 물갈퀴를 가진 것으로 묘사된다. 지역이나 시대에 따라 외모 차이가 있다. 구글에서 이제 일본어로 뭐 가파 치면 다양한 형태의 가파를 볼 수 있는데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항문에 괄약근이 풀려있는 등 전체적으로 물에 빠져 죽은 익사체의 특징을 보인다. 화가 나면 침을 뱉는다고 한다. 물에서 노는 아이의 엉덩이 구슬. 엉덩이 구슬이 뭐야? 엉덩이 구슬 빼간대. 항문을 통해서 혼을 빼먹는다고 한다. 혹은 빼낸 혼을 수신에게 바친다는 전승도 있다. 카파에게 엉덩이 구슬을 빼앗기면 죽거나 바보가 된다고 한다. 그래서 만화 등에서는 물속에서 수영하는 여자 엉덩이를 만지러 드는 괴물로 묘사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익사체의 괄약근이 풀려 꼭 항문에서 구슬 같은 게 빠져나간 듯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지어낸 전승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바보가 된다는 것은 물에 빠졌다가 간신히 숨이 돌아와도 산소 부족으로 인해 뇌손상 등의 후유증을 겪는 것을 보고 전한 이야기일 수 있다. 아무튼 정수리, 카파 접시라고 하는데 이게 깨지면 힘을 잃거나 죽는다고 한다. 이런 다양한 카파에 대한 설정들이 있습니다. 자, 루어로 돌아와서 이런 카파 이런 것들이 재밌는 이유가 일본 전승이니까 저희가 한국에서 아무리 좀 찾아봐도 이게 진짜로 있는 전승일지라도 우리가 구글로 쳐봤을 때 안 나오잖아요. 이게 진짜일지 아닐지 우리가 모른단 말이야. 진짜로 내려오는 전승인지 아니면 한국인이 그냥 뻥지긴 건지 모른단 말이야. 그런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철가면에 대한 이야기를 아는가? 왕정 프랑스의 루이 14세 치세기에 철가면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살았지만 생활은 귀족들의 생활에 준하도록 처우받으며 얼굴에 쓴 철가면을 절대로 벗지 못했다는 미스터리의 실존 인물에 관한 이야기다. 뭔가 유명한 것 같은데 이거? 철가면이라고 불리는 이 인물은 마르시울리라는 가명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알려지지 않은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런데 비교적 최근인 2012년 이 철가면을 연구하던 고고학자인 바티유 필라프시는 당시 바스티유 감옥에서 간수로 일하던 유스타스 올시르의 기록을 연구하던 중 철가면의 정체를 찾아냈다는 편지를 동료들에게 보냈다고 한다. 필라프시는 철가면에 대해 추적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유스타스 올시르의 후손들과 접촉할 수 있었고 그들에게서 암문으로 작성된 올시르의 일기를 빌려 연구할 수 있었다고 한다. 디카프리오가 나온 영화가 있다. 아이언 마스크가. 흥미롭네요. 아무튼 그 올시르의 일기, 그 암호가 너무 복잡한 데다 단편적인 단어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해독에 어려움을 겪던 중 최신 암호 해독법을 버리고 튜링 알고리즘을 통한 복잡하고도 번거로운 작업 끝에서야 일기의 일부분을 번역할 수 있었고 번역한 부분 중 철가면의 정체를 암시하는 구절을 찾아냈다는 게 편지에 적힌 필라프시의 설명이었다. 곧 파리로 돌아가 이 내용을 발표하겠다는 필라프시의 편지를 읽은 동료 고고학자들은 필라프시를 기다렸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동료들은 필라프시를 프랑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필라프시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결국 필라프시는 실종 후 사망자로 처리되었다고 한다. 이후 동료들은 유스타스 올시르의 후손들을 만나 필라프시가 연구했던 일기를 보여줄 것을 요청했지만 일기들은 필라프시가 후손들에게 돌려주고 난 뒤 얼마 되지 않아 정체불명의 괴한들에 의해 도난되었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다만 필라프시는 올시르의 후손들에게 일기를 돌려주며 자신이 역사에 남을 발견을 했으며 세계의 역사와 종교사는 다시 쓰여질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대체 철가면의 정체는 무엇이었으며
필라프 씨는 어떤 진실을 찾아냈던 것일까? 필라프 씨가 좀 과장을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가면? 철가면 진짜 있는 거라고요. 철가면. 오,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프랑스의 역사 인물. 프랑스의 인물. 1703년 사망. 오, 여기 진짜 있다. 이런 미친. 감옥인데 귀족 옷을 입고 있어. 그리고 철가면 쓰고 있어. 이게 그거구나. 베르세르크 뭐야. 걔 나쁜 놈 어릴 때 철가면 씌워놓잖아요. 공주랑 잤다고. 그거 모티브인가? 영향을 안 받진 않았겠죠? 베르세르크가? 궁금하다. 인물 소개, 철가면. 1679년 이탈리아 반도 피에몬테 피네롤로 감옥에 이감되어 1698년 프랑스의 바스티유 감옥으로 이송된 수수께끼의 재소자. 기록엔 철가면이 아니라 벨벳 가면을 쓰고 있었다고도 하는데 정확히는 피네롤로에서 1681년 에그질로 이송되고 다시 1687년 프랑스 남부의 안의 섬인 생 마르그리트로 옮겨졌다. 이 기간 동안은 철가면을 쓰게 되었고 1698년 바스티유로 옮겨지면서 인도적 차원에서 벨벳 가면으로 교체되었다고 한다. 그 철가면을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라 벌로 쓰게 된 건가? 이송될 때마다 처음 피네롤로에서 그를 담당했던 전담 교도관이 함께 따라가 식사 제공 등 모든 접촉을 전담하였고 가면을 벗거나 타인과 대화하는 것 등이 금지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고급 식사와 술을 제공받는 등 대접은 재소자치고는 매우 좋았다고 하기 때문에 단순히 처벌을 목적으로 가면을 씌우고 대화를 금지한 것은 아니었던 듯하다. 죽을 당시 매장 기록에는 마르시올리라는 가명으로 등록되었다. 저는 뭔가 자신의 신념이나 가오 때문에 철가면 쓰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왜 쓰고 있는 거야? 현재까지 분분한 정체, 루이 14세의 쌍둥이 형제? 친아버지? 그 정체가 여전히 위문이기 때문에 각종 문학 작품에서 떡밥으로 활용이 되었다. 가장 유명한 설명은 철가면 이야기를 최초로 언급한 볼테르가 제기한 쌍둥이 형제의 설이다. 루이 14세에게는 쌍둥이 형이 있었으며 이것을 알게 된 루이 14세가 그를 죽이는 대신 철가면을 씌워 가두었다는 것이다. 오호, 루이 14세와 똑같은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가면을 씌웠다는 것. 쌍둥이의 한쪽을 숨긴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임신 중이었던 왕비가 쌍둥이를 낳으면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또 다른 유명한 설명 중 하나는 태양왕 루이 14세의 친아버지라는 것이다. 친아버지? 즉 루이 14세가 사실은 루이 13세의 아들이 아니라 바람을 피워서 낳은 자식이었다는 뜻이다. 사실 루이 13세 부부는 결혼한 지 23년 동안 자식이 없다가 23년 만에 루이 14세를 낳았기 때문에 루이 14세의 어머니 안 도트리슈가 바람을 피웠다는 소문은 당시에도 있었다. 누구나 얼굴을 보면 루이 14세와 닮았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기 때문에 가면을 씌웠다는 것. 프랑스 드라마 베르사유에서는 친아버지설을 채택했다. 어느 날 철가면 사나이가 접시에 칼로 글자를 긁은 채로 밖으로 내던졌다. 바람을 타고 접시는 멀리 날아가 모래에 떨어져 살짝 깨졌는데 지나가던 어부가 주웠다. 어부는 대충 방향을 보고 이 교도소에서 온 것 같아서 이걸 가지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관리가 접시에 새겨진 글을 한참 보더니 정색한 얼굴로 자네 여기에 적혀진 글을 읽어보았나? 라고 한 거 아닌가? 어부는 저는 까막눈이라 뭐라고 써있는지 모릅니다. 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관리는 마음 놓은 얼굴로 말하길. 자넨 참 운이 좋군. 아무것도 모르게 되었으니. 나가보게. 어부는 아무 해외 없이 돌아왔으나 대체 뭐라고 적혀졌기에? 그리고 그 글을 알아보았더라면 날 죽였다는 거 아닌가? 섬뜩해졌고 이후 지인들에게 술을 마시고 이야기하며 이 이야기가 알려졌다. 대체 그 접시에 새겨진 글은 뭐였을까? 라는 이야기가 퍼지기도 했다. 되게 재밌는 이야기다. 이 어부가 만약에 바로 그 관리한테 안 가져가고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했으면 밝혀져가지고 이제 어부가 막 죽고 그랬을 수도 있겠다.
프랑스 소설 왕비의 침실에서는 왕족 중 한 사람으로 사실 루이 14세의 생부, 역시 왕비가 불륜이라는 것으로 나오기도 하며 재상 루브아의 독재를 타도하기 위해 활약하던 반정부 투사일 거라 추정하는 소설도 있다. 하지만 현재 많은 학자들은 쌍둥이 형제일 거란 가설을 그냥 구전 수준으로 생각하는 듯 하다. 위학적인 문제도 있다. 무거운 철가면을 쓰고 30년 가까이 생존할 수는 없다고 한다. 그리고 17세기 프랑스는 야만적인 관습이 많이 남아있었다. 당시 왕비의 출산은 국가적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왕비의 출산 장면을 주위에서 사람들이 구경하는 관습이 있었다. 당시는 아무나 왕비의 출산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출산 구경꾼들은 엄청나게 많았다. 아, 아기가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네. 이게 마냥 야만적이라고 하기도 좀 뭐하긴 한데 대놓고 다 보여주진 않았겠죠? 출산 장면을. 그건 너무 수치스럽잖아. 그러므로 만약 쌍둥이였다면 그 많은 구경꾼들의 입을 모두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 그렇군요. 또한 루이 14세에게는 남동생인 오를레앙 공작 필리프 1세가 버젓이 있었는데 쌍둥이 형제가 설령 있었다고 해도 필리프처럼 자귀를 내리고 살게 하면 되지 굳이 정체를 숨길 필요는 없다. 만약에 정체를 숨겨야 했다면 필리프도 신분이 말소되었어야 할 것이다. 친아버지 설도 루이 13세가 불임이어서 시네리를 구해 루이 14세를 낳게 했다면 왕위 계승에 크게 필요 없는 동생 필리프를 낳기 위해 또 시네리를 구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냥 재밌는 이야기다 라는 게 학계의 점심이다 이런 얘기죠. 그게 아니라면 어떤 인물인가? 철가면 이야기가 나오게 된 최초의 원인인 볼테르를 생각해 볼 때 철가면의 정체는 그냥 벨벳 가면을 쓴 어떤 죄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프랑스는 공포 정치를 실현하며 수많은 죄수들이 감옥에 수감되어 죽었고 수감자 중 벨벳 가면을 쓴 사람이 여럿 있었다고 한다. 한 사람이 아니었네. 철가면이 비교적 편안한 생활을 한 이유도 단순히 그가 돈 많고 빽 있는 복역수 이른바 범털이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범털은 또 뭐야? 대털 같은 건가? 호랑이의 털을 말하는 건데 윤기가 있다는 속성에서 부유하여 영치금이 빵빵한 사람을 일컫는 교도소에서의 은어로 많이 알려져 있다. 범털. 신기하네. 실제로 바스티유 감옥은 이후의 프랑스 혁명의 첫 단계인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이 유명해졌기 때문에 정치범이나 강력 범죄자들을 수감한 곳으로 이미지가 굳어버렸지만 실제로는 죄수들 중 높으신 분들이 주로 수감된 감옥이었다. 당연히 그 시설이나 죄수들에 대한 대우도 감옥치고는 비교적 좋은 편이었다. 그리고 누구의 시종인 누구로 추정한다, 뭐로 추정한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네요. 오, 철가면은 한 명인가? 야, 이게 되게 맞는 말이다. 학계에서 오랫동안 연구되는 것과 달리 신비학자들에게서는 오래전에 식은 떡밥이다. 이유는 철가면이 한 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소위 말하는 범터를 지칭하는 용어라는 것이다. 당시 프랑스 정권은 브랑빌리의 후작 부인이 일으켰던 독살 사건이 원인이 되어 많은 관련자들을 체포하였고 기밀 유지에 매우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철가면이 범터를 지칭하는 용어인데 한마디로 철가면에 대해 쓰는 감옥 일지 기록이 한 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여러 명에 대한 것이고 범터린이 귀족적인 풍물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며 오랫동안 감옥에 있다가 죽은 것이 아닌 여러 명의 철가면이 왔다가 나갔고 그 와중에 죽은 사람도 있었으리라는 게 신비학자들의 추측이다. 와, 그러네. 이게 맞네. 왜냐하면 귀족 옷도 거기서 빨았었을 거 아니에요. 귀족이 들어갔다가 나왔어. 그럼 그 옷 어떡할 거야? 버리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옷 빨아가지고 이제 새로 들어온 범털한테 옷 주고 또 철가면 씌우고 하면 사람이 바뀐 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철가면을 계속 씌운 건데 다른 사람한테 그게 일반 재소자들에게는 한 명으로 보였던 거지. 그런 얘기 같아요. 신기하네. 위에 설명한 대로 철가면 사나이가 유명해진 것은 볼테르의 역사서 루이 14세에서인데 볼테르는 반체제주의 사상가였다.
철가면 사나이에 대해 기록한 감옥 일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며 볼테르는 이를 짜깁기 하여 루이 14세의 정통성을 조롱하는 장치로 쓴 것이다. 한마디로 생각보다 미스테리한 구석은 없기에 이미 신비학자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연구되지 않는 주제다. 여기까지 철가면 나무위키를 좀 읽어봤고요. 지식이 늘었다. 이제 철가면 나오면 이 지식을 토대로 아는 척할 수 있겠다. 개꿀이네요. 아무튼 이 철가면과 관련된 로어까지도 전부 읽어봤고요. 여기서 필라프 씨가 철가면에 대해 그 정체를 알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신기하게도 철가면으로 추정되는 루이 14세의 동생이었던 필리프랑 이제 이름이 같네요. 필라프 비슷하네. 아무튼 세 번째 이야기 잘 봤고요. 필라프 먹고 싶다고요? 필라프가 정확히 뭐지? 저 양식 잘 몰라서. 필라프. 그거구나. 밥 볶아서 만드는 그 음식이구나. 세 번째 이야기 잘 봤습니다. 쌀로 만드는 파스타예요, 필라프가. 이태리 볶음밥. 외국식 볶음밥. 자, 다음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진주만 공습을 겪으며 기습 공격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알 수 있었고, 다시는 이러한 공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 프로젝트 하나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팔란티르 프로젝트였으며, 당시 출간된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천리안인 팔란티르에서 모티브를 가져왔다고 한다. 그 친구 호빗이 반져가지고 사우론의 계획을 안 그거 얘기하는 건가? 팔란티르? 그 유리굿을 사루만이 갖고 있던. 극비리에 진행된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적국을 실시간으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위치를 감시할 수 있는 일종의 영상 전송 장치를 만드는 것이었다. 미국이 자랑하는 석학들과 맨하탄 프로젝트의 성공을 이끈 기술진 및 학자들이 총동원된 이 프로젝트는 인공위성과 연계되어 어떤 건물이든 어느 위치에서건 감시가 가능한 시스템의 개발을 성공시키며 종료되었다. 이 시스템은 해저, 해상, 지하, 지상, 공중 등 어느 위치든 좌표만 입력되면 그곳의 실시간 상황이 영상으로 출력된다고 한다. 말도 안 돼. 거짓말 치지 마. 이게 진짜 그 투시, 저 어릴 적에 유행했던, 이게 진짜 투시 안경이잖아. 말이 안 되잖아. 음모론자들에 따르면 미국이 쏘아올린 위성들 대다수가 이 팔란티르 프로젝트와 이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시스템에 연계되어 사용된다고 한다. 믿거나 말거나지만 현재 이 시스템은 미 국방부와 미 항공우주국 각각의 비밀부서가 동시에 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 곳곳을 감시하며 미국의 위협이 되는 곳을 주의 깊게 정탐하고 있다고 한다. 말이 안 돼. 봐봐요. 지하의 어느 위치든 좌표만 입력되면 그곳의 실시간 상황이 영상으로 출력된다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 거짓말이잖아, 이거. 글 잘 쓰시는데 너무 거짓말 하신다. 아무튼 진짜라면 정말 무섭겠네요. 네. 자,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에서 1348년경에 일어난 기묘한 일들이 기록된 문서가 최근 발견되었다. 이 문서에는 처음엔 도시 내의 고양이들이 원인 모를 괴질에 의해 온몸이 썩어가며 죽더니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몸에 검은 반점이 생기며 죽었고, 이 수가 점점 늘어나 도시가 마비가 될 정도로 시체가 생겼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이 문서에서 설명한 괴질이 시기상 중세시대의 그레이트 플라그, 즉 흑사병의 대유행과 겹치는 데다 기록된 증상들 또한 흑사병의 것과 유사하여 학자들은 이 문서에 대해 흑사병에 당한 이집트의 한 도시가 남긴 처참한 기록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이 문서가 조금 특이한 점은 문서의 거의 끝부분에 남겨진 구절 때문이다. 이 괴질로 죽은 자들은 온몸이 썩어버리는데 이 중 몇몇은 2일, 3일 뒤에 다시 되살아나 도시의 시민들을 공격하고 물어뜯었다. 제사장들은 이들이 한순간에 저승에 몰린 사람들 때문에 저승의 공간이 부족하여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영혼들이라고 말하며 머리를 칼로 잘라 불태움으로써 다시 저승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총독의 군인들이 다시 살아난 시체에 목을 치고 불로 태웠더니 과연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었다. 이거 진짜 2번 죽이는 거다.
당연히 머리 자르면 못 돌아다니겠지. 좀비 느낌인데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냐면 그거 있잖아요. 잠깐 그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나는 그런 병들 있잖아. 그런 거에 걸렸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괴질로 죽은 사람들 중 일부가 다시 살아나 사람들을 공격했다는 이 구절을 고고학자들은 당시의 열악한 의료 기술로 인해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을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시체들과 같이 두어 되살아난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고 설명을 하였지만 그들 또한 유관상 죽은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는 데에는 이렇다 할 설명을 하지 못했다. 일부 학자들은 죽기 직전의 아드레날린 효과, 흑사병이 아닌 광견병에 감염되었던 사람이었을 가능성, 흑사병이 아니라 한센병에 감염된 사람이었을 가능성 등의 가설을 주장하기도 하였지만 이는 곧 조목조목 다 반박을 당하며 인정되지 못했다고 한다. 1348년 이집트의 한 도시를 덮친 괴질은 정말 흑사병이었을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또 다른 바이러스였을까? 근데 이런 일들이 있으면 저 옛날에는 좀 정치적이 아니라 오컬트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긴 하겠다. 이해가 안 되고 뭔가 의학적으로 이해를 해봤자 그거를 이제 아랫사람들한테 계층이 낮은 사람들한테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과학적인 원리에 대해서 알고 있다선 치더라도 그러니까 저렇게 저승에 방이 부족하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이런 병은 있지 않을까? 진짜 광견병 환자들 보면 진짜 좀비 같던데. 자, 그 글쓴이가 이렇게 글을 써줬네요. 개인적으로 수집했던 음모론과 로어들 중 괜찮은 것들을 몇 개씩 소개해 볼까 합니다. 당연히 로어와 음모론 특성상 믿거나 말거나 하니까 그 부분은 잘 부탁드립니다. 재밌게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이분 글 잘 쓰신다. 개뻥 같은 게 좀 있긴 하지만 되게 재밌죠?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수집한 로어와 음모론 6번째 이야기입니다. 인도 타밀나두주 마두라이시의 외곽에 위치한 한 싱크홀은 현지인들에게 돌아오는 구멍이라 불리고 있다. 현지인들에게 이 싱크홀이 돌아오는 구멍이라 불리는 이유는 어떤 물건이든 이 싱크홀로 던져 넣으면 다음날 아침에는 싱크홀 입구 옆에 돌아와 있었기 때문이다. 1986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벌어진 인도 정부의 조사 결과 이 싱크홀의 깊이는 최소 0.8km였으며 석회석이 지하수 및 빗물에 침식되어 만들어졌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이 이상 무언가를 알아내는 것은 실패했다고 한다. 이 싱크홀은 입구가 작은 데다 여느 싱크홀보다 더 심한 호리병 모양의 구조를 갖고 있어 위험성 때문에 유인 탐사는 불가능하며 싱크홀의 기저부터는 거대한 지하 호수로 이루어져 있어 레이더 등으로도 정확한 깊이를 알 수 없다고 한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돌아오는 구멍에 던져놓은 물건이 입구로 나오는 모습을 그 누구도 보지 못했었다는 것이다. 이 구멍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느 순간인가 나와 있었다. 계속 보고 있었는데 분명히 없던 물건이 당연하다는 듯이 나와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민들의 거짓말 정도로 치부를 하고 있었지만 정말 돌아온다는 소문이 아름아름 퍼져 한때 꽤 북적이는 관광지가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찬드라 압둘 싱이라는 이름의 모험가가 이 구멍의 비밀을 밝히겠다는 말을 남기고 로프와 헤드랜턴에만 의지하여 직접 구멍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싱이 돌아오지 않자 사람들이 로프를 잡아당겨 보았는데 거기에는 싱이 입고 있던 옷과 장비들만이 매달려 있었고 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고 한다. 이 사건 이후로 돌아오는 구멍으로 물건을 던져도 다시 돌아오는 일은 없어졌다. 그러나 이 싱크홀은 여러 이야기를 남긴 채 지금도 현지인들에게는 돌아오는 구멍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한다. 이 싱크홀은 정말 물건이 돌아오는 구멍이었을까? 그리고 구멍으로 내려간 찬드라 압둘 싱에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옷과 장비들만 남았다. 어디 뭐 걸려가지고 팬티만 입고 밑으로 떨어진 게 아닐까?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돼. 자, 6번째 이야기였고요. 7번째 이야기입니다. 현대인들 중 과학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빅뱅 이론을, 빅뱅 티어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생겨난 엄청난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는 한 점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사는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바로 빅뱅 이론이다. 하지만 최근 몇몇 과학자들은 이 빅뱅 이론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빅뱅이 일어날 점이 갑자기 생기는 것은 연력학 제2법칙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주장이며 양자역학적 우연으로 치부하는 것은 그 논리의 비약이 너무 심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사실 이 우주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우주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자. 우리가 사는 우주는 3차원이다. 그런데 우리 우주에 발생한 블랙홀은 2차원의 사건의 지평선, 블랙홀과 우주의 경계를 갖고 있다. 이 사람들은 이 점에서 착안해 사실 4차원의 우주 또한 존재하며 그곳에서도 별들이 존재하고 블랙홀 또한 존재한다고 주장을 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3차원의 우주는 사실 4차원에서 발생한 블랙홀에 생긴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즉,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의 우주는 4차원의 우주에서 블랙홀이 생겨날 때 같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과학자들은 이들의 주장에 대해 4차원의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존재가 가능한지조차 불확실한 점, 현재 관측된 우주의 데이터와 4차원 블랙홀 모델을 비교했을 때 약 4%가량의 불일치를 보인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부정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역으로 말하면 4차원 우주의 모델을 유추하여 관측 데이터와 4차원 블랙홀 모델 간의 4%의 오차만 수정할 수 있다면 이 4차원 블랙홀 가설은 기존의 빅뱅 이론을 뒤집을 수 있는 대항마가 될 수 있다고 한다. 과연 우주의 발생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우연히 발생한 폭발이었을까? 아니면 4차원 우주에 나타난 블랙홀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사건이었을까? 근데 이게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가 좀 아는 거는 3차원까지밖에 없지만 4차원이란 게 진짜 존재할 거 아니에요. 뭐 모르지만 1차원, 0차원이 점인가? 뭐지? 점선 면, 1차원이 선이야. 2차원이 면이고 3차원이 이제 면체, 부피가 있는 거고 4차원은 이제 하나로 이어진, 3차원조차도 이제 하나 딱 타임라인이 보이는 그런 형태라고 막 하던데 모르겠습니다. 그 안될과학이나 리뷰영이 과학 채널 이런 거 좀 참고해 보세요, 여러분들. 재밌습니다. 다시 봐야겠네. 다 까먹었네. 양자역학이랑. 자, 8번째 이야기입니다. 액체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세계 곳곳에서는 이 액체 인간에 대한 목격담이 존재한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영국 코널주의 리버사이드 인근의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으로서 마리 굴드 씨와 그녀의 1살배기 딸과 관련된 사건이다. 1974년 8월 마리 씨는 여느 때처럼 아이를 2층 아기방에 있는 아기 침대에 눕혀두고 저녁을 준비한 뒤 아기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 아이방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녀는 유막, 기름막이 떠있는 것처럼 시시각각 바뀌는 여러 빛깔을 내는 물로 이루어진 사람이 아기 침대에 고개를 들이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마리는 크게 비명을 질렀고 물로 이루어진 액체 인간은 크게 당황한 듯이 몸을 비틀더니 곧 열려있던 창문으로 몸을 던졌다고 한다. 마리 씨는 곧장 아기 침대로 달려가 아기가 무사한지를 살폈고 다행히도 아기는 별 탈이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아기를 확인한 마리 씨는 곧장 창문 밖을 확인을 했는데 창문 바로 아래쪽 화단이 푹 젖어 있긴 했지만 그 액체 인간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단의 액체도 전부 말라버렸다고 한다. 이 사건은 더 선에 의해 기사화되었고 사람들은 액체 인간에 대해 유독 덥고 습했던 날씨로 인한 환각이라는 추측을 내놓았지만 외계인이나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미지의 생물일 수도 있다는 의견 또한 존재했다. 이중 외계인설을 주장한 미국의 박물학자
마이클 썬더슨 씨의 주장에 따르면 생물의 몸이 고체가 아닌 액체로 존재하기 위해선 투명하고 얇지만 일상 활동 중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질긴 겉표피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중력을 거슬러 액체를 특정 형태로 붙잡아 둘 수 있는 핵과 같은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썬더슨 씨는 만일 첫 번째의 경우라면 새로운 생태와 형태 및 구조를 가진 지구의 생물일 수 있지만, 인간 크기의 생물이 액체와 같은 구조를 지니기 위해서는 액체 자체의 질량을 버티기 위해 겉을 둘러싼 막의 두께가 두꺼워져 투명하게 보이기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액체 인간의 정체는 외계인이 지구를 탐사하기 위해 보낸 앤드로이드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과연 마리굴드 씨가 보았던 액체 인간의 정체는 무엇일까? 액체 인간, 재밌는 상상이네요. 슬라임 아니야, 슬라임. 액체 괴물 아니야, 액체 괴물? 액체 괴물이네. 자, 9번째 이야기입니다. 영감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말하는 영감은 유령을 보고 느끼는 능력이 아닌, 그리고 할아버지를 뜻하는 것도 아닌, 어떠한 예술 작품이나 발명을 하기 전 드는 결정적인 아이디어나 이론 등을 의미한다.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이러한 영감은 사람이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을 때, 즉 멍하니 있을 때 생각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다고 한다. 그래서 뇌 과학자들은 멍하게 있는 것 자체가 뇌의 휴식과 동시에 신선한 운동이 될 수 있음을 주장을 했고, 멍 때리기 대회 등을 열어 뇌의 휴식과 더불어 창의적인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그죠? 좀 놀아야, 뭐 영화를 보든 그냥 막 멍을 때리고 있든 해야 뭔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같긴 해요. 터무니없는 생각을 갑자기 딱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뇌 과학자들은 멍하게 있는 것 자체가 뇌의 휴식과 동시에 신선한 운동이 될 수 있음을 주장을 했고, 멍 때리기 대회 등을 열어 뇌의 휴식과 더불어 창의적인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영감을 전략 무기화하려고 한 시도가 있었던 것을 아는가? 1999년 전직 미국 CIA의 요원이었던 피터 스미스는 CIA의 비밀 부서에서 이러한 영감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해 냉전 시기 소련과의 정보전에서 우위를 잡을 수 있는 전략 무기로 사용하려 했다는 것을 폭로하였다. CIA는 적국이 혼란을 주기 위해 일부러 퍼뜨린 역정보나 중요한 정보, 그리고 정보로부터 유추될 수 있는 또 다른 정보의 재구성 등에 이용하기 위해 각 층의 사람들을 선별하여 영감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도록 훈련시켰다고 한다. 스미스 씨는 CIA가 뇌과학자, 의사, 심리학자 등 걸출한 인물들에게 협조를 구하여 훈련 시스템을 설계 및 구축을 하였고, 실제로 이 훈련의 수료생들로 이루어진 팀을 구성해 정보전에 활용하며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냉전이 끝난 지금도 이 팀이 존재하며 여러 나라들의 정보들을 분석 및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을 그의 저서를 통해 폭로를 하였는데, CIA는 즉각 성명을 내고 그러한 팀은 존재하지 않으며 영감을 발달시킬 수 있는 그 어떤 훈련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다. 또한 피터 스미스의 책을 출판한 출판사에 소송을 걸어 책을 출판할 수 없도록 막았는데, 이에 피터 스미스의 책은 정식 출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파일럿본만 남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몇 년 뒤 출판사에서 보관 중이던 이 파일럿본도 도난당하여 피터 스미스의 책은 이 세상에서 영영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모두 신속하고 조용하게 처리가 되었지만, 파일럿본이 사라지기 전 이 파일럿본을 본 사람들에 의해 관련 내용이 퍼져나갔다고 한다. 과연 피터 스미스와 CIA 중 거짓말을 하는 건 어느 쪽일까? 또 영감을 인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일까? 근데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있죠. 그 초능력을 이용해서 하려는 뭐를 준비를 한 적이 있다. 저 그런 거 진짜 본 것 같은데. CIA 초능력. 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오. 자, 여러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실제로 했던 초능력 관련 프로젝트예요.
미친 거죠. 자, 냉전, 초능력,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란 미국 국방정보국이 주도한 1978년부터 1995년까지 실제로 있었던 초능력 관련 비밀 부대와 그 부대에서 행해진 일련의 실험이다. 배경, 냉전시대 미국은 소련이 초능력 관련 연구에 연간 6천만 루블 이상을 투자하고 실제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믿었다. 왜 이렇게 생각한 거야?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적국의 기술이 뒤처지면 안 된다는 시각이 팽배해 미국은 골머리를 앓았다. 때마침 1972년 스탠퍼드 연구소는 자신들이 행한 원격 투시 관련 실험의 정확도가 65% 이상인 것으로 발표를 했고 이는 미 국방부의 관심을 끌었다. 역사 1978년에 NSA는 미국 국가안보국입니다. 국가안보국 소유의 본부 건물 포트 미드로 자리를 옮겨 실험을 비밀 군사작전으로 공식화했다. 이게 78년 일입니다. 1991년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이 작전의 공식 명칭이 되었다. 멋있다. 스타워즈 좀 참고한 건가? 1995년에 기술 검증을 통해 연구 성과가 유의미하지 않다고 보고 프로젝트를 취소하고 후에 기밀을 해제했다. 아니, 기술 검증으로 이게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그 결과를 아는 게 20년이나 걸렸다고? 여담으로 숟가락을 구부리는 걸로 유명한 마술사 유리 겔라도 한때 이곳에서 원격 투시 실험을 행한 적이 있었다. 관련 문서로 기밀 해제된 마스 익스플로레이션? 뭘까요? 진짜 기밀 문서인가 봐. 길지 않은데? 뭐야, 번역해줘요. 통으로 번역 안 되나? 안 돼요. 이 글이 PDF라 글자를 인식을 못한다. 기밀 문서를 집에서 누워서 보다니. 세상 많이 좋아졌네요. 그러니까 약간 좀 해석해볼까? 야, 대단한데? 야, 내용은 그저 문답식이지만 CIA가 실제로 화성의 100만 년 전에 대한 원격 투시 실험을 했고 그 문서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대중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니까 신기하네. 세상 많이 좋아졌다. CIA의 전 국장이자 미국 전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는 이 실험이 주요 정책을 결정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데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렇겠죠. 성과가 없는데. 아무튼 재밌는 이야기였고요. 자, 다음 이야기, 10번째 이야기입니다.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하기 직전에 북부 시베리아에서 벌어진 기이한 일을 담은 문서가 발견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1991년 북부 시베리아의 방공 레이더 관제센터 지부에 근무하던 세르게이 쿠즈네조프와 그의 부대원 7명은 그날도 여느 때처럼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 그런데 오전 10시가 지난 무렵 방공 레이더가 미확인 비행물체를 확인하여 경보음을 울리기 시작했고 세르게이는 3개의 비행물체가 빠른 속도로 소련의 영공을 지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 방공사령부에 보고를 하였다. 사령부에서는 계속 감시를 늦추지 말고 비행물체가 향하는 방향을 판독한 후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세르게이는 이에 따랐다. 그런데 분명 3개였던 미확인 비행물체는 어느새 7개로 늘어나 있었고 이들은 더욱 가속하더니 레닌그라드, 현 상트페테르부르크, 볼고그라드 그리고 모스크바 쪽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마지막으로 레이더망을 벗어나 사라졌다. 근데 이런 이야기 진짜 많죠. UFO 관련된 이야기. 세르게이는 이 같은 사항을 곧장 사령부에 재보고하였다. 방공사령부는 이를 확인한 후 이 비행물체들을 추적하라는 명령을 예하 레이더 부대에 전달을 했지만 비상 군무체계에 돌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행물체들을 다시 탐지해내는데 실패했다고 한다. 결국 이 사건은 비행물체의 말도 안 되는 속력과 운행 항적, 약 90도의 각도로 연속적인 기동을 하였다고 보고되었다. 그리고 중간에 분열하듯 늘어난 비행물체의 숫자 때문에 레이더 기기의 오류로 결론이 나서 레이더 장비의 일시 점검이 진행되었다는 내용이 이번에 발견된 서류의 내용이었다. 그러니까 운행 항적,
운행 항적이 90도라는 거는 이거죠. 비행기는 원래 이렇게 꺾을 때 이렇게 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비행물체는 슥슥슥슥 이렇게 바로 이렇게 꺾었다는, 물리법칙을 무시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널리고 널린 UFO에 관련된 이야기 같지만 하나의 폭로가 나오면서 이 서류는 사람들에게 다시 평가받게 된다. 2005년 전직 노라드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에서 중령으로 예편한 조지 핸더슨 씨가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1990년대에 들어서 노라드는 드론, 무인 비행기의 실질적 장비 배치를 이미 끝낸 상태였고 소련 영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정찰 임무를 수행했다는 내용을 폭로한 것이었다. 에? 진짜요? 이제 된 거 아니었어? 대단하네, 미국. 핸더슨 씨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에도 드론은 공중에서 급속도로 동체를 움직이거나 급가속, 급정거 및 호버링 등 파일럿이 있는 비행물체가 할 수 없는 기동들을 무리 없이 해내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이에 노 라드는 소련 영공을 탐사하기 위해 이러한 드론을 비밀리에 사용했고 이러한 작전 중 소련의 레이더에 조사되기도 했지만 전자전 교란 장비 및 디코이 사출 등을 통해 무사히 임무를 끝내곤 했다고 한다. 결국 1991년 소련의 방공 레이더가 잡아낸 미확인 비행 물체는 미국이 개발해내어 정찰 임무를 수행 중이던 드론이었고 레이더 고장이나 외계인과 같은 것이 아니었다는 게 밝혀진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반론이 상당한데 소련의 방공 레이더 보고서에 기입된 비행 물체의 항적이나 속도를 고려했을 때 2020년대인 현재 운용 중인 무인기들도 어렵거나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들은 이러한 퍼포먼스를 가진 기체가 30년 전인 1990년대 존재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1991년에 이 보고서가 잡아낸 비행물체는 차라리 레이더 고장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했다. 1991년 북부 시베리아를 날아간 비행물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또한 미국의 무인기 기술력은 어디까지 발전해 있는 걸까? 재밌네요. 그러니까 미국은 달도 갔다 왔잖아요. 뭐 망원경도 미국에다가 우주에다가 보내고 화성에도 탐사기 보내고.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못하는 게 없어. 그냥 미국은 신이야. 그러니까 미국이 뭐 했다 하면 진짠가? 진짜 했나 싶어요. 서울에도 UFO 5대 떠서 대포로 격추시킴. 그거 있었죠. 그것도 정말 유명한 얘기죠. 진실이 뭘까? 그게 뭐야? 대포 진짜 맞춰서 떨어졌어요? 그거 정체가 뭔데? 궁금합니다. 그거는 다음에 또 알아보고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2번째 끝났습니다. 정체는 대통령만 안다고요? 헐. 자, 다음 괴담은 이제 개인적으로 수집한 루어와 음모론 3번째 게시글이고요. 11번째 이야기입니다. 네덜란드 노르트 홀란트주 옵미어시에 위치한 화장터에는 토라진 해골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 화장터에서는 다른 화장터와 같이 고인의 시체를 정자세로 똑바로 뉘어 생전 고인이 믿던 종교의 사제에게 축성을 받은 후 화장을 한다고 한다. 이렇게 화장을 하면 많은 부분이 재로 사라지지만 뼈나 이빨 등 단단한 부분은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많다고 한다. 이렇게 남아있는 뼈는 시체를 넣었던 모양 그대로인 정자세로 나와 화장터의 직원이 남은 뼈를 하나하나 망치로 분쇄하여 유골함에 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그런데 가끔 이 뼈의 자세가 시체를 넣었던 모양인 정자세가 아닌 채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분명 시체의 팔을 가지런히 정리하여 허리에 딱 붙여뒀지만 타고 나온 뼈를 보니 머리 위로 팔뼈가 올라가 있었다던가 분명 다리를 묶어서 고정한 채로 화장을 시작을 했지만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펼쳐진 채로 발견된다거나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 혹시 어떤 이유에서든 죽지 않은 사람이 실수로 혹은 고의로 화장을 당해 불에 타면서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 사지를 움직인 것이 아닐까 하는 음모론이 섞인 이야기가 오가기도 하지만 사실 이러한 현상은 충분히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한다.
인간의 피부와 근육 조직이 갑작스레 뜨거운 고온에 직접적으로 노출된다면 피부와 근육이 급격하게 수축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게 심하게 일어날 경우 불에 타는 시체가 꼭 팔다리를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움직인다고 한다. 또한 부패 등으로 인해 장기 등에서 발생한 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차 있다가 시체가 불에 타면서 분출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시체의 자세가 흐트러질 수도 있다는 것이 법의학자 및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다만 이들 전문가들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몸과 사진은 화장을 시작하기 전 똑바로 눕힌 그 자세 그대로인데, 유독 두개골, 즉 머리만 180도 돌아가서 뒤통수가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정말 드물게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한다. 두개골은 부피와 무게가 다른 뼈들에 비해 커서 잘 움직이지도 않을 뿐더러, 두개골은 위턱부터 뒤통수 뼈가 평행한 구조를 하고 있어 피부와 근육이 타고나면 정면을 본 채 그대로 놓이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정설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백보양보에서 시체가 불에 타는 동안 두개골이 움직인다고 쳐도 양옆 90도까지 움직일 수 있지만 180도를 움직여 뒤통수가 위를 보게 움직이는 건 누군가가 고의로 체위를 바꾸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 화장터의 직원들 사이에서 도는 소문에 의하면 망자가 갑자기 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억울하게 살해를 당했거나 한 시체들이 유독 두개골이 이상하게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이 화장터에서 오래 일한 직원들은 망자의 유령이 자신들의 억울한 또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분이 상한 나머지 불에 타고 남은 자신의 머리를 돌려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 그렇기에 이런 현상을 토라진 해골이라 부른다는 것인데, 이렇게 토라진 해골이 나오면 화장터에서 오래 일한 시니어 직원이 럼주나 브랜디와 같은 독한 증류주를 뼈에 한 잔 흩뿌리고 망자가 믿던 종교의 사제가 위로의 기도를 마친 후에야 뼈를 부수는 작업을 시작을 한다고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작업을 한다면 작업을 한 직원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고 믿기 때문이다. 과연 토라진 해골의 진실은 무엇일까? 단순한 우연의 산물일까? 아니면 정말 자신들의 죽음에 토라진 유령이 만들어내는 토라진 해골인 것일까? 뭔가 좀 상식적으로 벌어지기 힘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걸 좀 주술적으로 이렇게 비과학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 왜냐하면 해석이 안 되는 일을 해석이 안 된 채로 냅두는 게 되게 좀 찜찜한 일이잖아요. 그냥 이렇게라도 해결 방법을 만들어내가지고 아, 해결됐다 라고 생각하는 편이 그게 좋으니까. 그래서 종교가 발달했고 그렇게 또 과학이 또 발전을 한 거겠죠. 왜냐하면 그런 일종의 주술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발견된 게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약초를 써가지고 트랜스 상태에 빠진 거, 그걸 이제 신과 만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부족들이 많잖아요. 그런 전통이나 그런 주술적인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학이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뭐 사실이니까. 만약에 제가 이런 곳에서 일했다 해도 정말 엄밀히는 안 믿겠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것 같긴 해요. 아,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뭐 이렇게. 아무튼 토라진 해골에 대해서 읽어봤고요. 12번째 이야기입니다. 천사들의 몫이란 말을 알고 있는가? 과거 술을 오크나무 등으로 만든 나무통에 담아 보관하고 무역하던 시절 생긴 말인데, 아무리 나무통에 술을 꽉 채워도 구매처에 도착한 통을 열어 확인해보면 항상 술의 일부분이 사라져 있던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근데 이게 무역하는 동안에만 일어나는 게 또 아니에요. 그냥 오크통에 담아둔 위스키 원액 같은 경우에는 계절이 이렇게 뭐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일정 양이 좀 이제 증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술 맛이 더 강해지고 나무 향도 배고 하는 건데, 아무튼 뭐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배송을 맡은 사람들이 몰래 마신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한 번이라도 떨어지면 티가 나게 되는 봉인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사고를 방지했기에 배송인들은 누명을 쓰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당시 배송인들이 받는 요금이 결코 낮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먹고 마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기에 굳이 신용을 잃어가며 배송을 맡은 상품을 훔쳐 마실 이유가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술이기에 하늘의 천사들이 욕심이나 조금 가져다 마신 것이라며 이 없어지는 분량을 천사들의 몫이라 불렀다고 한다. 물론 현대에 들어서 이 천사들의 몫으로 술이 줄어든 것에 대해 나무는 액체를 잘 흡수하기에 나무에 베어올린 분량만큼 줄어들었을 것이고, 보통 이러한 나무통들은 고가의 물건이었기에 한 번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사용하였다. 이에 여러 번 사용한 낡은 나무통에 액체를 담으면 조금씩 새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으며, 술, 특히 독한 술일수록 알코올의 도수가 높았고 아무리 밀봉을 잘한다 해도 알코올이 증발하는 것은 막을 수 없었다 등으로 설명한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 옛날과 같은 조건으로 나무통을 만들어 천사들의 몫에 대해 실험을 해보자 과거에 기록된 천사들의 몫으로 사라진 분량과 오차가 있었다고 한다. 현대에 재현된 실험에서는 천사들의 몫과 실험 전 상기한 이유로 인해 사라질 것이라 예측한 분량이 거의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는데, 옛 상인들의 장부에 적힌 천사들의 몫으로 인해 사라진 분량은 현대의 예측량과는 오차가 꽤 크게 났던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과거에 사라진 분량이 현대보다 더 많았던 것이 아니라 더 적었다고 한다. 즉, 통을 만드는 기술도, 통을 밀폐하는 기술도 현대에 비해 뒤떨어지는 과거에 현대보다 더 적은 양의 술이 사라졌다는 것인데, 이에 흥미를 느낀 몇몇 과학자들이 여러 번 실험을 해보아도 오차가 크고 작은 그런 차이는 있었지만 하나같이 현대보다 과거에 사라진 술이 더 적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그 원인에 대하여 과학자들은 명쾌하게 설명해내는데 실패했다고 한다. 하지만 일부 종교학자들은 성경에 등장한 오병이어의 사례를 들며 천사들이 술통에서 술을 훔쳐 마신 대신 자신이 마신 것보다 더 많은 분량을 다시 채워줬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나 뭐라나.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그 오크통을 보관했던 장소를 완벽하게 구현해낼 수가 없잖아요, 현대. 그러니까 오차가 날 수도 있지. 근데 그 오차가 컸다고 한다면 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이 종교학자들은 너무 종교에 심취한 것 같지 않나. 왜냐면 엔젤스 쉐어, 천사들의 목, 이거는 그냥 술 만드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건데 이걸 또 종교적으로 해석한다? 어폐가 있죠. 아무튼 엔젤스 쉐어 이야기 잘 들었고요. 13번째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의 음바이에 지역에는 현지어로 지웨 라 쿠품와 라고 불리는 돌이 있다고 하는데, 이를 우리말로 옮기면 숨쉬는 돌이라고 해석된다. 이 돌은 다공성 현무암 재질의 바위로서 폭 5m, 높이 약 2.4m의 큼지막한 바위라고 한다. 이 돌이 숨쉬는 돌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어찌 보면 매우 간단한데, 사바나 평원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있는 이 돌에 가까이 다가가면 돌에서 규칙적으로 아주 약한 바람이 불어나온다고 한다. 이것은 마치 돌이 숨을 쉬는 것 같다고 하여 현지인들이 이 돌을 숨쉬는 돌이라고 이름 붙였다 한다. 이 돌에 대해 우간다의 현지인들과 샤먼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지웨 라 쿠푸마는 원래 매끈하고 단단한 돌이었다고 한다. 자신의 생김새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이 돌은 자신보다 아름다운 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며 으스댔고, 이에 대한 소문은 곧 한 사악한 악마에게 흘러들어가게 된다. 이에 이 악마는 그 돌을 찾아가 일부러 아첨하며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던 위대한 영웅이자 대추장인 움투자시리의 창에 박힌 보석 우아 음칼리보다 그 돌이 더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대추장 움투자시리의 창에 박힌 보석인 우아 음칼리는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움투자시리의 권위와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의 전공을 대표하는 보석이었고, 이를 욕하는 것은 움투자시리의 권위와 전공을 욕하고 깎아내리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악마의 칭찬을 들은 이 돌은 기고만장해져서 그만 법만 번지르르한 우아 음칼리 따위보다 내가 더 아름답다며 으스댔다고 한다.
그 말을 들은 악마는 곧장 미친놈이네 이거. 곧장 음투자시리에게 가서 이를 일러 바쳤고 음투자시리는 화가 나 그 돌에게 저주를 내려 구멍투성이의 흉한 모습으로 만들어버렸다. 그제서야 돌은 깊이 후회하며 음투자시리에게 사과를 했지만 음투자시리는 돌을 용서하지 않았고 돌은 지금까지 그때의 일을 후회하며 한숨을 푹푹 내쉬는데 그게 바로 지웨 라 쿠푸마가 숨을 내쉬는 이유라는 것이다. 이야기가 어찌되었건 이 돌은 1948년 영국의 조사팀에 의해 최초로 연구된 이래로 수차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 돌에서 바람이 나오는 것에 대해 확실한 이유를 찾지는 못하였지만 유달리 구멍이 조밀하고 연결된 것이 많은 구멍을 가진 그런 지웨 라 쿠푸마의 특성상 돌에 부딪히는 약한 바람이 흘러나와 돌에서 다시 빠져나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라는 설, 주변 식생에 의해 형성된 돌 주변의 비열차에 의해 생성된 공기의 흐름이라는 설 등 여러 가지 설들이 제시되었다고 한다. 되게 세상에 이런 일이에서 나오는 그런 가설 같다.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에서 어떤 한 폭포에서 전기가 흘러나온대. 자연 발생된 전기래.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그 폭포로 가가지고 물 만지면서 찌릿해 하면서 아 이거 하면 몸이 좋아져요 막 하면서 막 제작진들한테 그랬는데 제작진이 취재를 시작하니 사실은 근처에 있던 발전소에 전기가 누전되고 있던 상황이었어. 주민들이 다 죽을 뻔한 거야. 피카츄 돈가스가 될 뻔한 거예요. 다 튀겨질 뻔한 거야. 약간 그런 식의 이야기 같다는 느낌? 아무튼 과연 이 돌에서 나오는 숨의 이유는 무엇일까? 신기하네요. 근데 이런 미스터리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과학이나 이런 걸로 좀 해석이 다 되죠. 훗날에 밝혀지거나 아니면 다른 과학적인 이유가 있든가 하지 않을까. 자, 13번째 이야기까지 읽어봤고 14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뱀을 전문적으로 잡는 사람을 땅꾼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뱀을 잡는 게 생업이고 산을 제집 드나들듯 하며 생계를 꾸려나가기에 산에 대한 것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라 종종 산에 실종자가 생기거나 하면 수색 작업을 도와주기도 하는 그야말로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이들에게 불문율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갑자기 나타난 뱀이 앞서가지도 도망가지도 않고 뒤를 따라온다면 그 자리에서 최대한 빨리 멀리 도망쳐라 라고 한다. 땅꾼들의 설명에 따르면 사실 뱀들은 엄청난 겁쟁이들이라 사람이나 큰 짐승들이 다가가면 그 자리에서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거나 정말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면 싸우기보다는 도망가는 것을 선택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뱀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사람을 보고 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달려들지도 않고 뒤만 졸졸 따라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땅꾼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 뱀은 보통 뱀이 아니며 평소 뱀들을 수도 없이 잡아 죽이는 땅꾼에게 복수하기 위해 재액을 물어다가 땅꾼에게 붙이기 위해 따라오는 것이라고 믿는다 한다. 실제로 한 다큐멘터리 팀이 땅꾼과 한 인터뷰에 따르면 어느 날 뱀을 잡으러 산을 올랐던 한 땅꾼이 하산하던 와중 뒤에서 발을 끄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니 커다란 황구렁이 한 마리가 있었다고 한다. 땅꾼은 이미 가져온 자루에 충분한 뱀을 잡았었기에 구렁이를 쫓으려 했지만 이 구렁이는 도망가지도 않고 그 땅꾼을 똑바로 바라보며 뒤를 졸졸 따라왔다고 한다. 이에 공포에 질린 땅꾼은 서둘러 산을 내려갔는데 산을 반쯤 내려왔을 때쯤에야 겨우 구덩이를 따돌리고 한숨 돌리기 위해 멈춰섰다. 그런데 그 직후 산사태로 바로 옆에 절벽이 무너지며 쏟아진 바위에 땅꾼의 다리가 끼었다고 한다. 이 땅꾼은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끼인 다리는 괴사해버려 결국 절단했다고 한다. 땅꾼은 뱀을 따돌린 줄 알았지만 뱀은 이미 땅꾼을 따라잡아 재액을 땅꾼에게 붙인 후 유유히 사라졌던 것이 아닐까? 뱀은 영물이라 사실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뱀이 되게 전 세계적으로 되게 신비로운 동물, 영물, 약간 신처럼 추앙받기도 하고 그런 게 많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뱀을 그렇게 추앙하는 이유는 보통의 경우랑 다르게 팔다리 없이 기어다니는데 몸통이 커서 그래서 신비해 보이고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비늘도 매끈하고 뭔가 사람이 아닌 것 같잖아. 아무튼 제 액을 땅꾼에게 붙였다나 뭐라나. 자, 15번째 이야기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은하 사이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이다. 별들의 집합체인 은하는 물론 한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기에 서로 가까워지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는 지금도 꾸준히 가까워지고 있으며 언젠가는 서로 충돌해 각 은하 중심의 블랙홀은 하나로 합쳐지고 두 은하가 하나로 바뀔 것이다. 그런데 일부 천문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은하의 접근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르다라고 한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의 질량을 생각해 봤을 때 외소 은하도 아닌 두 은하의 속도치고는 서로 다가가는 속도가 이상할 만큼 빠르다는 것인데, 이를 주장하는 천문학자들은 마치 두 은하를 누군가가 밀어내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빠른 속도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가까워지는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한 은하가 일방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두 은하가 상호간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빠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거대하다고는 해도 각 은하의 밀도가 충분히 낮기 때문에 이러한 속도가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두 은하가 가까워지는 게 빠르다고는 하지만 그 빠른 속도로도 최소 수십억 년이 지나야 두 은하가 서로 겹쳐질 것이기에 우리가 걱정해야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라며 이들의 주장과 우려를 일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류 학계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보다 두 은하가 가까워지는 속도가 우주적 관점에서 봤을 때 예상보다 유의미하게 빠른 이유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2016년 이에 대해 미국의 아마추어 천문학자인 세뮤얼 피터슨은 흥미로운 가설을 제시했는데 바로 두 은하 사이에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란 일반적인 크기의 블랙홀보다 적게는 수십 배부터 많게는 수백 배, 수천 배까지 큰 거대한 블랙홀을 의미한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의 중심에도 이러한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어 이를 중심으로 은하가 생성되었으리라 추측되고 있는데, 세뮤엘 피터슨의 주장에 따르면 이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두 은하 사이에 위치한다면 두 은하가 가까워지는 속도가 설명이 된다는 것이다. 세뮤엘 피터슨은 초거대 질량 블랙홀은 엄청난 중력을 가지고 있으며 두 은하 사이에 위치한 이 중력에 의해서 두 은하에 가까워지는 속도가 간섭을 받아 예상치보다 유의미하게 빠른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피터슨의 주장에 대해 두 은하를 끌어당길 정도의 블랙홀이 존재할 수는 없으며 정말 그런 블랙홀이 존재한다면 지구는 이 블랙홀에 의해 가려져 안드로메다 은하 쪽의 별들은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연 두 은하의 접근 속도는 어떤 비밀을 갖고 있는 것일까? 또 세뮤얼 피터슨의 주장은 과연 전문가들의 주장처럼 불가능한 주장인 것일까? 되게 재밌는 해석이다. 가까워지는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거의 원인을 찾는 거는 되게 어려운 건데, 그 중에 하나의 가설인 거죠. 이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두 은하 사이에 위치한다라는 거. 얘는 중력이 엄청 세니까 다 빨아들이니까 두 은하가 이제 빠르게 이제 붙을 수도 있겠죠. 블랙홀이 있다면. 근데 이 정도로 은하를 빨아들이려면 블랙홀이 얼마나 커야 되는 거야. 이거를 못 보는 게 말이 되나? 근데 뭐 가설이니까 재밌는 생각이네요. 우주 관련된 이야기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뭔가 알 듯하면서도 모르는데 그게 진짜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무섭고, 저도 이거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아니 그냥 어쩌다가 운석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냥 갑자기. 그러면 지구는 멸망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수소폭탄, 전 세계에 있는 수소폭탄 총집합해가지고 발사해가지고 다 발사를 시켜가지고 파괴를 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건가? 운석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느 정도의 운석까지 지구는 감당이 가능한가? 이 지구의 문명은
어디까지 커버가 가능한 수준의 과학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나뭇잎 마을처럼 해결하기? 일론 머스크 믿고 있었다고. 젠장. 머스크 업, 머스크 업. 찾기만 하면 되지 않으려나? 달의 2분의 1 크기야. 이거 감당 못 하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 너무 억지였나? 이 크기 정하는 것도 어렵지가 않네. 위성, 해성 뭐 이런 게, 운석 이런 게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도, 여의도 면적의 운석은 뭐 바로 피격 가능하겠죠. 빨리 찾으면 파괴력 약해도 멀리서 터지니까 괜찮을 듯. 핵이 몇천 발인데 그거 다 갖다 박으면 지구만 해도 멀쩡할 듯. 우주에서 터지면 낙진 안 올라나? 방사능 퀴리 부인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핵 말고 다른 센 애들 많을 거 아니야. 수소폭탄이라든가. 그냥 방사능 없는 애들로다가 못하나? 어렵네요. 미호크가 와가지고 썰어주면 되긴 할 것 같은데. 자, 다음 것도 읽어볼까요? 아니, 다음 거가 없잖아. 다 읽었잖아. 자, 여기까지가 괴담 미스터리 채널에서 활동하시는 대굴대굴대굴님의 개인적으로 수집한 루어와 음모론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재밌었고요. 뭔가 평소에 읽던 루어 모음을 느린 느낌? 근데 이제 여기 글빨이 좋으셔가지고 재밌게 읽은 느낌이고요.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또 루어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바로 그 농부와 어부, 농부와 오부가 아니라 농부와 여우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바로 읽어볼게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게. 아는 사람 이야기인데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짓는 분이셨어. 품앗이를 한다고 그 마을 토박이시던 이장님이랑 같이 아침부터 모종을 실은 리어카를 끌고 언덕을 넘는 중이었대. 그러다가 길 중간에 여우가 엎드려서 꾸벅꾸벅 조는 걸 발견하셨대. 그런데 꽤 가까이 갔는데도 얘가 일어날 생각도 하지 않고 계속 자고 있는 거야. 길도 좁고 얘가 자고 있으면 리어카가 지나갈 수가 없어서 이분이 호통을 치시면서 삽으로 땅을 딱딱 두드렸대. 그랬더니 여우란 놈이 천천히 눈을 뜨더니 기지개까지 거하게 켜고는 느릿느릿 옆에 숲풀 속으로 사라지더래. 그걸 보고 이장님이 보통 여우가 아닌 것 같은데 좀 잘 달래서 보내지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셨대. 그 후에 밭에 도착해서 모종을 심고 일도 무리 없이 잘 돼서 그런지 그저 그런 해프닝으로 끝나는가 했는데, 점심시간이 되어서 점심 도시락을 먹겠다고 도시락을 열었는데 도시락 통이 텅 비어있더래. 이분이 당황해하고 있으니까 이장님이 껄껄 웃으시더니 그러게 잘 달래해서 보내라니까 말씀하시곤 내 거 절반 나눠 먹자고 하면서 본인 도시락통을 열었는데 이장님 도시락통 안에는 밥이 반밖에 안 들어있더란다. 여우란 놈 참 치밀해. 여기까지가 그 농부와 여우 이야기였고요.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설화 같은 느낌. 딱딱한 이야기는 좀 이야기를 보는 느낌이라면 이 이야기는 좀 뭔가 동화 같은 느낌, 설화 느낌? 그래가지고 너무 환상적인 느낌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게. 해답편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이 뭐냐? 해답편이 있는데 바로 한번 볼게요. 읽기 전에 이거 읽으면 문제편의 신비로운 분위기는 싹 사라져버리니까 이 앞에 이야기가 그 자체로 좋았던 사람은 이 해답편을 안 읽는 걸 추천할게. 자, 너무 좋았던 사람들은 잠시 귀를 막아주세요. 사실 지인분이 가지고 간 도시락통이 비어있던 건 그냥 단순한 실수셨어. 아내분께서 도시락을 싸둔 걸 그대로 두고 딴 도시락통을 씻어서 넣어두려고 보자기로 묶어뒀는데, 지인분은 보자기로 묶은 걸 보시곤 이걸 가져가라고 이렇게 해둔 거구나 해서 아내분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걸 갖고 가신 거래. 무슨 플라스틱 도시락통이 아니라 스텐으로 된 보온 도시락통이라서 도시락통 자체가 좀 묵직한 바람에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이장님의 도시락통이 반밖에 없었던 것. 이장님이 도시락통을 넣어두실 때 모종이 하도 많아서 리어카가 꽉 차 있는 바람에 모종이랑 리어카 벽 사이에 세로로 끼워 넣듯이 넣어두셨대.
당연히 안에 있는 내용물은 중력 때문에 아래로 쏠리게 되었고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몇 시간을 그 상태로 있었더니 아래로 쏠린 밥이 꼭 반밖에 안 넣어둔 것처럼 보인 거지. 이 이야기를 해주신 지인분께서는 다 사람 실수인 건데 하필 고놈의 여우를 길 위에서 만나서 재밌는 일이 되어버렸지 하곤 웃으셨어.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이 신기하네, 이거 신묘한 일일세, 이거 저 여우가 한 거 아니야? 저 너구리가 재주를 부렸네, 이렇게 생각한 일들이 사실은 이런 식으로 생긴 우연과 우연이 겹치는 해프닝일 가능성이 있다 라는 이야기 같거든요. 저는 이 이야기가 되게 잘 쓴 이야기죠. 근데 재미없어. 이러지 마. 이런 해답편을 만들지 마. 근데 재밌었습니다. 너무 교훈적이에요. 점점점. 교훈도 필요한 겁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당연히 저렇게 생각하지. 여우 일부러 깔아두고 여우가 그랬다고 하니까 그렇구나 하는 건데 좀 억지다. 그죠? 근데 이분은 좀 재밌게 글을 쓰려고 하신 것 같은 느낌? 이거 너무 재밌게 봤어요. 앞에 설화는 설화 자체로 좀 아름답고 뒤에 이야기는 해답편은 뭔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 여우가 진짜로 재주를 부린 걸 수도 있고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거죠. 네, 정감 있는 이야기였고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게 시리즈도 한번 봐봤습니다.